반갑습니다. 이제 유관순 열사의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유관순 열사의 삶과 죽음, 그 당사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을 정신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그의 어린 시절입니다. 사진에 보면 유관순 열사의 생가 사진이 나와 있죠. 1902년 12월 16일 날 천안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에서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4년에 공주에 있는 영명학교에 입학을 했고 1916년에는 선교사, 당시 미국인 선교사였던 앨리스 샤프,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사에리시 부인이라는 분의 추천으로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에 교비생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교비생이라는 것은 일종의 장학생 같은 것인데 후에 졸업을 하고 나면 너도 선생님이 되어서 그 후에 오는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몇 년간 가르쳐주는 그런 조건으로 일종의 학비를 면제받는 그런 어떤 장학생 같은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관순 가문이 어떻게 이렇게 그 학비를 면제받아야 할 만큼 어려운 형편이 되었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할아버지는 모든 그 종들을 다 풀어주고 또 아버지는 교육 사업을 하는데 자기 가문의 모든 재산을 다 부을 만큼 민족을 위한 마음으로 사시다 보니까는 집안의 가세가 그렇게 기울어 가지고 유관순 열사가 학교에 들어갈 때는 이런 식의 이제 학비 면제를 받는 조건을 붙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어려운 형편을 가진 삶을 사셨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보통과에 들어갔다가 이제 때가 되어 1919년에는 고등부로부터 상급기관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가 1919년 3.1운동 당시 서울에서 있었던 활동은 이제 3.1운동을 당시에 이화학당에 자신의 사촌 언니인 유예도와 같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유관순 열사고요. 왼쪽에서 두 번째 그 동그라미에 있는 분이 이제 유예도, 이 두 분이 같이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했다는 그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3.1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둘이서 밤에 몰래 가가지고 태극기를 열심히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동그라미를 만들기 위해서 그 대접 같은 걸 갖고 와서 일단은 태극 모양을 만들고 나서 그 옆에 있는 팔괘 같은 경우는 어렵죠. 우리도 참 어렵습니다. 그거는 생각나는 대로 그냥 대충 그려가지고 나름대로 만든 그 태극기를 방마다 하나씩 다 나눠주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다가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는 물론 말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을 뛰어넘어가서 그 시위에 함께 참가를 하고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학생들이니까 그냥 풀어주고 학교에서도 이제 그 학생들에게 다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간 것이죠. 하지만 일본이 자꾸 학생들이 이제 시위에 참가하는 걸 보고서 일제히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를 다 휴교령을 내립니다. 즉 학교들이 다 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숙생활을 하던 유관순과 유예도도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으니 이제 자신들의 고향인 부모님들이 계신 그 고향 천안 지령리로 다시 내려오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고향에 와서도 만세 운동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두 명의 이 학생이 정말 열심히 자발적으로 여러 곳을 다니며 태극기를 나눠주기도 하고 제작도 하고 또 여러 교회나 어른들, 지역 어른들을 찾아가면서 우리도 이제 만세 운동을 일으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호소를 하는 바람에 이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게 되었는데 언제로 할 거냐 했을 때 양력 4월 1일로 정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날짜가 음력으로는 3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양력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니 우리는 이제 그걸 음력으로 써서 4월 1일 날 또 하필 그날이 아운의 장이 서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만세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세워지게 되었죠. 그러나 그 당시 만세운동 현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버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요. 또 오빠도 체포되고 또 작은아버지도 체포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 학생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유예도는 계속 도망, 피신 생활을 했지만은 유관순은 이제 정말 부모님도 잃고 다 이러는데
뭐 도망을 계속 다닌다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자기 집으로 그냥 제 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이 순사와 헌병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체포된 유관순 열사는 공주의 형무소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수감된 상태로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유관순에게 너같이 어린 여학생이 이런 일을 계획했을 리 없으니 배우를 말하라. 그래야 너를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우리 나라가 자유를 가지는 게 당연한 것인데 너희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게 부당하다. 왜 내가 여기 붙잡혀 있어야 되느냐 하면서 항의를 하면서 막 의자를 집어 던지며 그렇게 격하게 항의를 했더니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법정 모독의 그 죄가 추가가 되면서 당시로서는 매우 중한 형량인 5년이 1심에서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옳지 않으니 모든 사람들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를 했을 때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받는 제일 높은 형량이 다 3년이었는데 이 어린 여학생에게도 똑같이 3년이라고 하는 매우 큰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3심까지 이제 상고를 하라라고 말했지만 그냥 거기서 포기해버리고 3년형을 그대로 인정하고 서대문 형무소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삶입니다. 사진을 보면 여러분 꼭 한번 이렇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자녀들과 함께 가족끼리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면 특별히 여성 죄수들만 가두었던 여옥사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유관순 열사는 8호 감방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이곳 안에는 당시 3.1운동으로 잡혀온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원래 한 6, 7명 정도가 원래 들어가서 생활해야 되는 공간인데 수십 명의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그러니까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전부 다 일어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감옥의 상황이 열악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관순 열사는 그냥 좀 거기서 감옥 안에 있으니 잠자코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독립에 대한 그 부당함을 반드시 말해야 되는 그런 이 마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인지라 정확히 1919년 3월 1일이 1주년이 되는 1920년 3월 1일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똑같이 감옥 안에서 다시 만세를 부르는 그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감옥이 이제 여자 감방에서부터 시작된 만세 소리가 남자 감방에까지 들려가지고 감옥 안에서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또 그 주변에 있던 그 주민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온 서울 시내에서 다시 만세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큰 어떤 그 사회적인 큰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주동자인 유관순 열사는 감옥 안에서 일본군들에게 처참한 고문과 폭행과 구타를 당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을 당하게 됐고요. 참 매우 애석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3년형을 받았지만 중간에 한번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일본의 그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과 이제 일본의 귀족과의 결혼이 있음을 통해서 일본이 한번 그 모든 그 수감자들의 형을 깎아주게 되는데 유관순 열사도 3년에서 1년 반으로 형량이 감해졌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10월 1일이 되면 유관순 열사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틀 남기고 9월 28일 날 너무 모진 매를 많이 맞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몸이 견디질 못해서 그날 이틀 남기고 이틀만 견디면은 감옥을 나올 수 있었는데 감옥 안에서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유관순 열사가 죽게 되니까 일본은 자신들이 한 행동을 최대한 숨기고 이 일이 외부에 나갔을 때 이 너무도 큰 그 지탄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얼마나 숨겼는지 보름이나 지나고 나서야 이제 학교에 연락을 해서 여기 시신이 있으니 가져가라. 뭐 이미 시신의 상태는 매우 부패가 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당시 그 서울 지역에 사는
이 가족이나 친척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육촌 할아버지가 거기서 책방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겨우 수소문해서 그분을 모시고 와서 이제 또 목사님의 진례로 이제 장례 예배를 치르고, 정말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얼마나 극히 철저히 통제가 되었는지 가족들조차 모르고, 오빠도 그 소식을 듣고 서울에 올라왔더니 이미 장례식이 끝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가족들에게도 철저히 숨기고 주변의 모든 외부의 이야기가 나가지 않도록 일본의 이 어떤 그 총독부가 철저히 이 사실을 숨기게 했기 때문에 정말 비밀리에 그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묻힌 곳이 어디였냐면 당시 이태원 공동묘지였는데 비석도 없고 표지도 없이 매우 쓸쓸히 묻혀있는 그 무덤이 후에 다시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 무덤 자체가 아예 그냥 사라져버린, 그래서 우리는 현재 그 유관순 열사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라져버리고 시신도 무덤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일본은 일제는 그렇게 유관순 열사의 자체, 존재 자체가 잊혀지길 원했겠지만 우리에게 그 모습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존재로서 남아 있습니다. 1962년 3월 1일에는 건국 공로 훈정 단장이 추서가 되었고요. 2003년에는 탄생 100주년을 맞아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에 유관순 열사 기념관이 개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9년 3월 1일에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추서가 됩니다. 유관순 열사는 잊혀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는 유관순 열사를 한 명의 영웅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웅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어린 소녀로서, 그러나 우리 민족이 겪는 그 아픔을 결코 외면할 수 없어서 그 아픔과 동참하려고 했던 그 한 명의 정말 우리를 대표하는 그 인물로서 우리는 그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삶을 보면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화학당에서 그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서 당시 더 좋은, 더 편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지만 민족의 그 독립에 대한 의지를 함께 동참하고 싶은 그 갈망에 서울에서도 또 고향에 내려와서도 그 운동을 주도하려고 하였고, 그로 인해 가족을 잃고 부모님을 잃고 다 그 힘든 과정에서도 또 감옥에 갇혀서도 좀 그 안에서라도 잠잡고 좀 타협했으면 됐을 것을 마지막까지 그 독립만세 운동을 또 부르다가 감옥 안에서 그렇게 처참히 죽어야 됐던 그 삶을 통해 안락한 삶이 아니라 실천하는 양심을 택했던 인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아닌 전체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최고의 희생적 신앙을 보여준 신앙의 위인으로서 우리 유관순 열사는 정말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유관순 열사에 관한 그 신앙의 위인으로서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